어디 있어요? 예. 저기 성명서. 성명서 없어요. 성명서 좀. 잠깐 이게 몇 분이 오실 거예요? 몇 분이에요? 5명. 한 분 이쪽으로 서시고요. 잠깐만. 아니 여기 한 분 서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좀 나눠서 서세요. 아니 어차피 성명서 발표하실 거잖아요. 발표하실 분이고. 아니 여성분 한 분 일러주세요. 여성분 한 분 일러주세요. 아니 남자 한 분 계시고. 자, 그냥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고. 됐어. 잠깐만.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이 되셨습니다. 이제 선고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의 그 경과에 대해서 그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있고 그리고 또 진행에 있어서 편파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트루스 포럼과 헌법재판 청년평가단이 탄핵을 탄핵 기각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헌법재판소에 경고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여기서 성명서를 발표하실 분은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님 그리고 또 잠깐만요. 자, 인사하시죠.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님 그리고 청년회원인 이건희 청년회원 인사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윤지혜 예, 그리고 유지혜 그리고 황예원 간사 총 5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구 대표님께서 성명서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루스 포럼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비상사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거대 야당에 의해 반헌법적인 독재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 퇴진을 외치더니 장관, 검사, 감사원장, 심지어 대통령마저 탄핵하고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 기능 마비시켜버리고 내란몰이로 행정부의 수사권마저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 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2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측 소추 대리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학 시절 주체 사상에 빠져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사제폭탄을 터뜨리고 방화를 시도했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잘 지내지 않는다고 탄핵 소추안에 넣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탄핵 소추와 예산 승인권을 무기로 정부를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들과 은밀하게 협력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위상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카톡을 검열하고 신문 광고주를 압박하고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유린하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상사태에 대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시국선언을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진행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정말 공정한 기관인지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8년 전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거짓 선동 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상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몇 가지 생각을 지금부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가 됩니까? 헌법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는 국가 원수로서 당연한 것이며 최종적인 지위에서의 책무입니다. 이 같은 지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종합하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바로 비상사태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난발로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중앙지검 검사장, 일선 검사에게들까지 무자비하게 진행된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줄 탄핵으로 국가 행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던 검사들마저 탄핵당한 것은 지극히 자의적으로 진행된 탄핵의 남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정부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직접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많은 부정선거에 관한 무수한 의혹과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사법적 접근은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마저도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 방법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부정선거 검증에 관한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기능의 마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정당한 계엄권의 발동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대통령의 계엄령은 내란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계엄령 발령 요건에 사소한 위배가 있더라도 내란죄는 불가합니다. 이번 계엄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령 발동을 내란죄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계엄령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판례를 통해 긴급한 경우 대통령과 주지사의 계엄 선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 제7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계엄의 해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국회의 무조건적인 계엄 해제 요구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려 합니다. 정당한 계엄 선포를 국회가 맹목적으로 해제하여 국가의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반국가 세력에게 점령당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서는 아무런 대응 장치가 없습니다. 이는 기우가 아닙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강제 해산 판결을 내린 국가전복 세력 통합진보당이 국회 안에서 버젓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나면 김정은과 함께 남한의 반동을 제거하고 미제를 몰아내겠다며 무기와 폭동을 준비했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현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 입성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권 발동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의 내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를 내란죄로 매도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내란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계엄령 발령 요건에 사소한 위배가 있더라도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계엄령 선포 행위가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즉 직권남용이 된다고 판단한 공수처가 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상 직권남용으로 소추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더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가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을 형사소추한 부분은 공소 취소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가 무조건적인 국회의 고유 권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계엄령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계엄령의 이행자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계엄령의 국회 통고 이전에 해제 요구를 결의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3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의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항에서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은 대통령의 통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엄에서 국회는 대통령의 통고를 받기도 전에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과연 통고 절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치입니까? 국회 다수당에 의한 독재 체제가 마련되고 그것도 적대 세력과 연합하여 정상적인 정부를 공격할 경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여도 즉시 해제 요구 결의를 하여 최후의 국가 보전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긴급 방어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응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통고 조항은 최소한의 긴급 방어 조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대응 수단입니다. 계엄령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모두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통지 행위, 헌법상 적법 절차의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는 권리 제한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개인과 국가 간의 절차상 보장되는 통지 절차와 비교하여 그보다 가치가 덜한 것입니까? 미국의 경우에 1976년 제정된 국가긴급사태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연방의회에 알리고 의회가 심의해서 상원과 하원에 일치된 결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끝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국회 의결이 있어야만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에 관한 프랑스 헌법 제36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12일간 유효하게 지속되고 그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우 적어도 12일간의 대통령이 단독으로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해 보면 대통령의 계엄을 즉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행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5. 내란죄를 저지른 건 거대 야당입니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줄 탄핵과 예산 전액 삭감 등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를 실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간첩법 제정을 거부하여 중국인의 간첩 활동을 방조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에게 대통령 체포를 명령하고 검찰, 경찰을 상대로 대통령을 구속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도 되기 전에 수사본부가 발족하고 전광석화 같이 내란 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란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에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영장 쇼핑이라는 새로운 현상도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몇천 명씩 경찰을 동원하여 위법한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광경은 국권 배제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와 헌재와의 밀착 의혹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공정한 심판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탄핵 심판 진행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이렇게도 무너진 것인가? 라는 탄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야당의 언론 통제는 가히 독재 정권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여론조사도 신문 광고도 모두 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로 야당의 입맛대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가히 의회 독재의 시대입니다. 현대에서 반란은 총칼을 든 폭동뿐만 아니라 총성 없는 시스템 파괴 공작으로도 가능합니다. 부정선거로 국회 권력을 찬탈하거나 부정선거를 감독해야 할 대법원이 이를 방조하거나 대통령을 불법 체포와 구금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내란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내란입니까? 홍장원의 메모 의혹,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회유 공작 등은 일련의 사건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내란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 의한 내란인지를 가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 탄핵을 남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직권 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개헌법 제13조는 개헌 하에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시 항고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아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며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시적인 탄핵 남발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권 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합니다. 7.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내란 행위 아닙니까?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됩니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검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선거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 음모론입니까? 대책 없는 음모론 몰이는 이제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120여 개 선거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통상적인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간접 증거들이 그렇게도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선거 과정 전체를 선관위가 통제,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주장하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만약 선관위가 우리나라의 선거를 부정하게 관리하며 인위적으로 특정 당에 표를 몰아주었다면 이미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망한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내란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히 의혹을 넘어 확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보다 더 흥분하는 거대 야당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생기면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이런 의혹을 증폭시켰고, 탄핵 심판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도 부정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의혹만 키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따지려면은 비상사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탄핵 남발과 필수예산 삭감으로 행정이 마비됐는지, 부정선거가 정말로 존재했는지 자세히 살폈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핵 심판으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군대를 움직이고 또 영장제도를 정지하고 특정인을 체포, 구속하는 것은 만약에 정당한 계엄이라면 오히려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땅히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합니다. 지금 탄핵 정국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계엄 선포 행위를 핑계 삼아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의 체제 전쟁입니다. 8년 전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가장 치욕스러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속는 것은 공범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찬탈하려는 반국가 세력의 공범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